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환경센터 연구원 김선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학 인문사 강좌라고 해서 서귀포에서 강의를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강사분 모셔서 이제 좋은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12분 저기 신청하셨거든요. 근데 3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많이 아쉽긴 한데요. 좀, 네, 예, 지역적인 특성이 있구나. 네, 이제 귤따는 처리. 저희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게 영상 촬영기들이 있잖아요. 요 좋은 강의를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해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안 삼아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오붓하게 또 강의를 하면 더 좋고 또 개인 교습 같은 과외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수업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항일운동의 주역이라고 해서 우리 제주의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근현대사에서는 이제 권위자십니다. 제주항연구센터 센터장님도 하시고 또 4.3 진상조사 단장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근현대사에 있어서 조사 연구 역할을 계속 해오신 우리 제주역사연구소장님이신 박찬식 소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서귀포까지 와서 어떻게 출장 강의하게 생겼다. 제주시에서 한번 했는데 서귀포 문화원에서 또 아마 이 강의 내용을 보고 서귀포 시민들과 함께 이 강좌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서귀포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서귀포 문화원은 저 내비게이션 쳐보니까 동홍동으로 나와서 거기로 갈 뻔했습니다. 이쪽으로 옮긴 거 몰랐니? 문화원 옮긴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아이고, 서귀포 오니까 참 좋습니다. 여기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예. 혹시 서귀포 와서도 몇 번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 처음 보지? 예. 아닙니까? 아이고. 어디서 봤었습니까? 여러 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주 강의할 때 꼭 서귀포 와서 하니까, 그때, 서귀포 시민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여기 가까운데 옛날 제 태어난 집이 있습니다. 덕성원 옆에. 네. 덕성원 바로 옆에 옛날 70년대 인쇄소 했던 집이 우리 집인데 여기 어릴 때는 바로 이 네커리 저쪽에 솔동산 내려가는 길, 그다음 관광장 올라가는 길, 이 동네가 거의 뭐 우리 어릴 때 진짜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동네입니다. 네. 바로 이 앞에 이거 좀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겠는데 서귀포 쪽이 아무래도 감귤이 잘 되어서 이맘때서부터 좀 이 경제적인 좀 여유들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친구들과 더불어 이 뭐라 그러면 노름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고수도까지는 아니고 옛날에 뭐 있습니다. 그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바로 이 앞에 팽이 돌려서 하는 노름꾼이 와가지고 어린이들 그냥 상대로 완전히 그냥 돈을 쓸어 모아갔던 그런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문화원 바로 앞에 장소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 금고에서 동전 몇 개 꺼내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했다가 전부 다 잃어버려가지고 상당히 아버지한테 걸릴까 봐서 겁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서귀포 문화원에서 강의하는데 두 번째 강좌 진행하는데 제주 해녀 항일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해녀 항일운동의
거기에 직접 전면에서 주동자 역할을 했던 부춘호와 김옥년, 부덕량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녀 항일투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른 강의들을 보니까 최정숙, 그다음 강평국, 고수선, 진짜 제주도 여성 에리트로서 서울에까지 가서 유학하면서 3.1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세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들 차례대로 듣고 있고, 특별히 또 일본에서의 또 여성 항일운동에 했던 그런 주역들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해녀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해녀들이 항일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쭉 하고 2시간이니까 50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좀 짧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좀 영상 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 나올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거 기술이 부족해서 광고 나오는 거를 좀 빼게 실이할 수 있는데 그 요령을 몰라서 광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나오면 5초 동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건너뛰기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만 좀 불편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는 남자 포작, 보재기들과 더불어 바다 그 물속 깊은 데 들어가서 전복을 중심으로 해조류를 땄던 그런 직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해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 해녀들이 땄던 전복 같은 게 전부 나라의 왕에게 진상품으로 바쳐졌습니다. 전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해녀들을 잠수에서 들어가서 따낸다고 해서 잠길 잠자를 써가지고 잠녀라고 불렀습니다. 잠녀. 근데 1876년에 우리가 개항, 문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근대사가 시작되는데 개항 이후에 해녀들은 예전에 나라의 진상품을 바치는 뭔가 이 굴레를 졌던 예속되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이제 개항 이후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의 출육금지령으로 완전히 꽉 제주도가 200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조선 후기 1629년부터 200년 동안. 근데 문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제주도 해녀들이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다른 지역으로 물질을 나갔습니다. 이것 보고 바깥으로 돈 벌러 나간다라고 해서 출가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출가란 말을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에 것만 봐야 돼. 이 앞에 등은 꺼줄 수 있나요? 뒤에 말고. 이게 좀 잘 보여야 하니까. 이 정도면 좀 시원하게 보이죠? 네. 여기 이렇게 출가라고 했는데 돈 벌러 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출향 내지는 그 바깥물질 이런 식의 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깥으로 돈 벌러 나가는 그런 해녀들의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로 노동을 해서 물질에서 번 게 예전엔 나라에 그냥 다 바쳐버렸는데 이제는
그걸로 자기 수입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돈맛을 보게 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개항이 있고 난 다음에 1880년대 이후에 저 나가사키랄까 그다음 저 대마도 이쪽에 일본 어민들이 선단을 이끌고 제주도에 진출했습니다. 어장에. 이때 이들이 몰고 왔던 배들이 그 머구리배라고 해서 그 산소 공급을 받고 그 바다 밑에까지 가서 바다 그 깊숙한 데 있는 그런 여러 해조류들을 따내버리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 어장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녀들의 채취량이 감소함으로써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 내에서 물질에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이런 그 또 하나의 이건 좀 안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 해녀들이 1887년 기록상으로 처음 보이는데 당시 경상남도 부산의 목도로 물질을 나갔습니다. 이 목도가 나중에는 영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여러분들 그 영도다리 있고 그 거의 섬이나 다를 바 없는 그쪽 남포동 쪽에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도가 있는데 거기에 제주도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출신 그쪽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해녀들이 맨 먼저 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한반도의 남부, 북부, 그다음 일본 그 본토로도, 그다음 중국의 다롄, 칭다오, 그리고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토크까지 그 출가의 범위가 넓어져 갔습니다. 출가 해녀 수도 1910년대에는 2,500여 명 정도였던 게 1930년대 와서는 4,000여 명, 나중에 이게 5,000명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들 해녀들은 매년 봄에 제주도에서 나가서 그 가을철 되면 돌아왔는데 보통 그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추석 명절이 있고 그다음 설 명절이 있는데 설 명절을 지내고 봄철 되면 나가요. 그리고 추석 명절 되기 전에 돌아와. 그래서 겨울철에는 제주도에서 여기서 또 어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또 집안일도 다 보고 어느 정도 챙기고 다시 또 봄철에 나가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물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해녀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 어딜까요? 구주하면하고 옛날로 하면 구주하면하고 우도입니다. 우도도 옛날 구주하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구주하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성산면입니다. 서귀포에도 법한에 여기 해녀학교도 있고 뭐 서귀포도 물질하는 해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구주와 성산의 우도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구주와 성산 지역에서는 해녀들의 수입이 그 지역의 전체 수입의 절반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이쪽에서는 해녀들의 그 물질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진 보시면 해녀들이 물질 나가는 모습입니다. 해녀가 직접 노를 젓고 있죠. 출가해녀의 진출 지역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봤습니다. 아까 본 대로 어떻습니까? 부산, 영도에, 그 다음 기장, 울산 쪽으로 많이 나갔죠. 경상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저쪽에 남해안 쪽에 다도해, 경상북도, 함경도, 한반도, 이런 한반도의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오사카, 칭다오, 다롄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아무래도 경상남도가 제일 많지. 부산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일본도 만만치 않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녀들의 출가 물질 상황에 대해서 제주 MBC의 다큐멘터리 작년에 만들었던 건데
벌써 재작년 됐나? 해녀 항일 투쟁에 관련된 걸로 해서 7부작을 만들었던 건데 이걸 다 묶어놓은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오늘 강의 시간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딱딱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MBC 다큐 만들 때 제가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인터뷰도 저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사람들 일본에 있는 학자들까지도 연결시켜서 아주 상당히 그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 예전에 찍어두었던 해녀 항일 투쟁 관련된 그 녹화 자료도 있더라고. 그걸 MBC 내에서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요새는 디지털화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로 검색해 들어가면 딱 찾아낼 수 있는데 그냥 옛날에 찍어 놓았던 것들 그냥 비디오 테이프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막 쳐박아 놓은 거를 다 어찌어찌 뒤지다 보니까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아주 귀중한 그런 그 부춘화 그 지사의 생전의 그 인터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오늘 토막토막 끊어서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가물질에 관련된 걸 보도록 하죠. 광고 나오는 게 귀찮을 겁니다. 이거 제가 빨리빨리 치워버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제가 다가가고자 하는 고객의 시선을 적시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 바다를 터전 삼아 부지런히 물질하는 해녀는 제주의 명물이었습니다. 왜안 돼? 여기 뜨는데? 일제의 눈에도 여기 떴는데? 해녀들은 흥미로운 존재였습니다. 해녀로 유명하여 장가만 들면 산에는 놀고 먹는다는 남해의 거도 제주도는 이번에 조사에서 여자는 28만 8,225인으로 남자보다 넘치기가 15,897인이다. 제주도의 명물 해녀는 요사이 씩씩하게 물에서 일한다. 전복, 미역, 그 밖에 해초를 따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빼앗긴 나라의 바다는 점점 황폐화됐습니다. 개항 이후에 제주도에 외래 문물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 어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그 어민들이 끌고 왔던 배가 소위 머구리뼈라고 하는 잠수기선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엄청나게 그 큰 정복이랄까 또 아주 우수한 해조류를 마음대로 그냥 갈취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でその結果彼らの乱暴な振る舞いがチェジュ島現地の人々といろいろな摩擦を引き起こし事件が発生しそしてさらに彼らの乱獲によってチェジュ島の漁場が荒廃してしまうことになります。で漁場を失ったチェジュ島の海女たちが出稼ぎに行かなくてはならなくなる現金収入を得るためでその行き先というのは釜山を中心とする朝鮮半島全域がもちろんですけれども日本それから中国の大連、青島さらには遠くロシアのウラジオストックまで出稼ぎに行ったというふうに記録が残っています。 검은 바위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제주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은 일본의 화산섬 미야케지마. 미야케지마 이거랑 제주 해녀를 추모하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일본까지 간 건데 이건 건너뛸게요. 三宅島というところは今東京都に属してますけれど、江戸時代は露刑地として用いられていて、で이거까지 多くの 볼까요? 知識人が 미야케지마까지 봅시다. 三宅島に流されていました。1903年に金明の金平村さんという方がチェジュチャムスを数名連れて三宅島に初めて行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1932年ですね、の記録では、
テジョンとクジャからのジャムスたちが約240名、坪田村の山地浦というところで、潜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記録してあります。 도쿄 남쪽 175km, 배로 무려 6시간 반이 걸리는 곳에 미야케지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년 주기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상시 관측 대상으로 지정된 화산섬. 가장 최근인 지난 2000년에 대규모 분화로 섬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는 소리가 그냥 들리더라고. 그래서 hun가다 보니까 막 시커먼 소리 그냥 한 미치는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갑자기 있으니까 그 섬에서 그냥 막 그냥 그 가스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차 있으니까 막 차로 도망차고 일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근. 뜨거운 용암에 덮인 학교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1300여 명이 살던 마을은 화산 폭발로 흔적도 없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도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이곳에 정착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없었지. 그냥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믿고 사고의 무시가 간단히 그냥 뭐 한 일주일 그냥 삶이 돌아올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지. 얼마나 그럼 피난? 5년간. 무성한 대나무가 짙어였음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이곳에 250여 명 제주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서로 기대 살았던 마을 미케우라. 그 앞바다에서 100여 년 전부터 출가한 제주 해녀들은 물질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볼게요. 예. 이렇게 일본까지 가서 물질했던 그 이런 상황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예. 예. 해녀들이 왜 출각이 되었을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내부 요인은 어장 황폐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부 요인이니까요. 어장이 황폐되었다고 그냥 남해안 나가면 뭐 어디 외지에 나가면 거기서 그냥 탁탁 받아들여 줄 리가 없죠. 뭔가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언가 한반도 남해안 쪽에서 제주 해녀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대하게 됩니다. 여기 지선어장이라는 이것도 조금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그 지역에 원래 그 원지역에 어장에서 특히 한반도 남해안에서는 미역을 중시했지 미역 외에 뭐 우뭇가사리랄까 그 다음에 감태랄까 다양한 가사리류 이런 것들 이런 데 대해서는 남해안에 있는 그 지역 어민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이 갔을 때 우뭇가사리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처음에는 뭐 우리 별로 관심 없는 것들 뭐 따도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해안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이걸 일본 시장으로 수출해 가는데 일본의 당시 이 유통업자들, 상인들이 제주도 해녀들을 고용해서 많이 따낸 이런 가사리들을 일본으로 수출해 갔는데 이게 일본에서 당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공장 공업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 우뭇가사리가 엄청난 그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1916년 당시에 우뭇가사리 가격이 미역의 66배, 얼마 안 가서 1930년대에 1000배를 넘었다. 이건 뭐 무슨 수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일본의 마시다라는 사람이 그 지리학자인데
이분이 예전에 써놓았던 내용들 다 묶어놓은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경상남도 방어진, 울산군의 포항 등에서 50년 전부터 이게 19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일본인들 이세라는 그 지역의 해녀들 아마라 불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아마들의 어장이었는데, 메이지 28년 1895년 제주 해녀들이 이곳으로 진출한 다음서부터는 일본인 해녀들이 아마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이 왜냐? 이 동네의 이 어장의 바다 그 수온 온도가 20도 내외였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진출한 이 해녀들, 자기네 일본에 있을 때 조업할 때 일본 내에서는 보통 이네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온도가 여기 나온 대로 29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수온이 좀 높은 데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딱 한반도 남해안에 오니까 추워서 조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업 시간이. 근데 제주도 해녀들은 거의 20도 내외에서도 충분히 견디면서 조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업 기간이 훨씬 제주 해녀들이 일본의 아마들보다 길었다. 그리고 일본의 아마들보다 임금도 쌌다. 그 다음 일본에서 남해안에 진출하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남해안 가는 거하고 교통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규슈에서 가는 거하고 제주에서 가는 게 더 짧죠. 아무래도 이동거리도 짧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본인 업자들이 제주도 해녀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강점기 때 남해안에서 조업했던 그런 해녀들은 거의 제주도 해녀들이 다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뭇가사리가 왜 미역보다도 진짜 1000배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폭등했을까? 우뭇가사리의 용도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우뭇가사리 지금도 우리 우미에서 먹잖아요. 그 먹는 정도. 그다음 젤리 만들 때 쓰고 또 그 양갱이 있잖아요. 거기도 우뭇가사리 지금도 써요. 그 정도 우리가 우뭇가사리 용처를 생각하는데, 이 우뭇가사리는 여기 석화채, 천초, 한천 이렇게도 불렀는데, 보세요. 식품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양갱, 잼, 젤리, 크림,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만들 때 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업용으로 견직물의 풀, 우유의 마감용. 지금은 뭐 화학 제품들 많이 나오니까 우뭇가사리 용처가 좀 이제 거의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920년대, 30년대 우뭇가사리는 엄청나게 용도가 많았던 겁니다. 방수용으로, 양조용으로, 인쇄용으로, 그 다음 의약품을 만드는데도, 학술 연구용으로. 우뭇가사리와는 조금 다른 이 풀가사리, 이거는 비단의 실을 얽히지 않게 하는 염료, 건축용 자재로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태, 요번에 우도 가보니까 우도에는 감태 따로 일부러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요새 요 며칠 어제로 오늘로 바람 좀 많이 세잖아요. 이럴 때 막 파도가 막 치잖아. 그럼 이 풍랑에 따라 가지고 바다에 있는 감태들이 자연 이 파도에 따라 가지고 이 해안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개면 가서 그냥 떠내려온 이 감태를 수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감태는 아마 모르지 뭐 거기 그거 가지고 제가 해녀들한테 물어봐야겠는데 미역은 아무래도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역은 또 보면 이 돌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해녀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자가 이 해녀들한테도 좀 뭔가 물어보고 좀 해봐야겠다. 예. 근데 이 감태가 또 엄청난 이게 수요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화약을 만들 때 쓰는 거야. 감태를 태운 재, 이게 화약 그 원료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 옥도전기라 그러잖아요. 요드, 악가진기, 이거 그 일본 말이긴 한데 요드의 그 재료가 되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시기에 우리 성산포에 한국물산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한국물산 주식회사 성산포에 있는 요드 공장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요드 공장입니다. 성산포에 최고 가는 공장, 요드 공장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성산포 가면 예전 요드 공장 그 터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다 이제 개발돼 가지고 점점 뭐 빌라가 들어가고 막 택지로 개발되고 그러는데, 예전에 요드 공장이 얼마나 컸는지 성산포 사람들은 큰 규모의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학교 운동장 쓰기도 하지만 이 요드 공장 마당을 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활용되는 그런 용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은 또 전시체제로 가잖아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래서 우뭇가사리하고 감태 이 두 개 품목이 전복, 미역을 넘어설 정도의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했던 품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간 해녀들이 이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데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겠는가 알 수 있겠죠. 돈도 많이 벌었겠다. 그렇게 저임금인데도 해녀들의 수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다에 서식하는 우뭇가사리 모습이고, 이 우뭇가사리 천초를 말리는 모습입니다. 출가 해녀 수가 이렇게 보니까 1910년 이전에 500명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15년에 2,500. 해녀들이 보낸 그 제주도 고향으로 보낸 돈이 다 합치니까 5만 원에서 8만 원. 32년에 5,000명. 해녀조합원 전체 수가 8,800, 9,000명 가까이 되는데 출가 해녀가 그 절반을 넘습니다. 그 다음 110만 원을 보내와. 이때가 절정입니다. 5,000명 갔을 때. 바로 이 절정일 때 5,000명이 됐을 때 오늘 얘기하게 될 해녀투쟁이 일어난 거야. 이 출가 해녀하고 해녀투쟁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37년에 4,4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 여성 인구의 10% 이상이 해녀였다. 일제강점기에. 제주 지역의 현금 보유량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상당액이 두 군데였다. 하나는 일본으로 가서 노동을, 오사카의 방적 공장에 가서 많이 일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의 오사카 공장에 가서, 뭐 일본 오사카하고 제주도 사이에 직항로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제주도 일주에 가지고 500명 태워가지고 군대관이 일본으로 직접 들어갔거든. 부산 거치지 않고 해. 그래서 그쪽 일본에서 보내오는 돈, 이건 다음 시간에 아마 김창우 선생님이 강의할 겁니다. 일본에서 여성 노동운동했던 사람들, 그 송금 액수하고 육지로 출가물질 나갔던 해녀들이 보내온 송금 액수, 이 두 군데에서 보내온 송금액이 제주 지역의 경제를 다 지탱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도 해녀가 제주 사회의 생계와 경제를 담당했다. 특히 일제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가 물질 나갔던 해녀들이 그저 돈 많이 벌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 출가 해녀들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제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다큐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또 어디로 조정해야 하더라? 이거 요령 잠깐만요. 여기서 뭘 만져줘야 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제가 다가가고자 하는 고객의 시선을 적시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민준 씨, 일정을 가지고 외국어 학습을 위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아니면 온라인 영어 수업 그럼 이게 컴퓨터가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좀 헤매지네. 우리 어머 날라 해도 달도 없는 날 나는 날라 이렇게도 거친 바닷속 칠성판을 지고 저승길을 다녀온다는 해녀들에게 삶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일제는 그렇게 얻어낸 대가마저도 빼앗았습니다. 해녀의 생활을 들어보면 매우 비참한 일이 많이 있다. 해녀가 부산 등지에 나아오면 소위 물상객주라는 자들의 교활한 농락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은 반년 동안이나 부모와 자식을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살을 태워가며 벌어놓은 돈을 거의 다 소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되려 객주에게 빚을 얻어 쓰고 빈손만 쥐고 돌아가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있다. 해녀조합은 악랄한 착취와 수탈의 원흉으로 변질됐습니다. 1925年ぐらいになりますと、この組合長をチェジュ当氏、これは当時のチェジュ道の行政長官ですね、そのチェジュ当氏が組合長を兼任するようになって、そこで御用化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業者に対する手数料ですとか、あるいは組合費などを除くと、実際の海士たちの収入はだいたい 20% 程度にしかならなか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혹독했던 일제 식민 치하에서 제주의 해녀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짓밟히지만은 않았습니다. 19살 때예요. 19살. 아 이게 막 또 뒤로 가버리네요. 조금 그렇죠. 출가 해녀들의 생활이 처음에 상당히 그 우뭇가살이랄까 이런 게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해녀들이 수입이 많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질 않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 진출했을 때 그 지역 어민들과의 갈등이 있고 소위 입업권이라고 해서 거기 물질 들어가는 그 어장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심각한 그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가운데 있는 객주나 여러 상인들에게 뜯기는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해조회사에게 뜯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까 잠깐 해녀조합 얘기 나왔죠. 해녀조합도 수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뒤에 문제고 처음에는 출가해녀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이래서 이거 출가해녀들의 이 생활상을 접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해야겠다. 제주도의 지역 유지들이 어른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해가지고 해녀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1920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천 면장을 지냈던 김태호란 분이 이 조천 마을에 가면 이 김태호 씨 관련된 비석이 몇 개 있어요. 아주 지역에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여기 또 아들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김태호를 비롯한 유지들이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 어업조합은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권익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돈도 잘 빌려주고, 저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격 매기는 것도
이 해녀조합이 나서 가지고 마음대로 멋대로 가격을 막 내려서 지정한다거나 이러지 못하게 하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녀조합에는 실제 물질에 나서는 그 해녀들이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 8,200명씩이나 됐으니까. 네. 해녀조합의 당시 이 연역을 작성해 놓은 1929년에 작성해 놓은 자료입니다. 해녀조합의 연역. 해녀투쟁 일어나기 3년 전에 작성한 제주도 해녀업조합의 연역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하두리 해녀박물관에 이 원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해녀연구가 강대원 선생님이 갖고 있던 자료인데 다 기증을 했어요. 요거는 제주도 해녀업조합의 임시총회 끝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소화 11년이니까 1936년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임시총회에서 해녀조합이 1920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36년도, 16년 만에 해녀조합이 없어지고 제주도 어업조합으로 다 흡수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진은 해녀조합이 오히려 해체되는 그 마지막, 해녀조합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해녀조합이 얼마만큼의 그 횡포를 보였는가, 이 부분. 이거 아까 자료하고 똑같은 건가? 내가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가? 잠깐 봅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해녀조합이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1920년대 후반 가게 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녀조합의 조합장은 당시 제주도 지금의 도지사와 같은 자리가 도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섬도자를 썼습니다. 제주도사. 당연히 일제강점기니까 일본인이 이 도사 자리에 올라왔죠. 당연히 부임을 했죠. 일본인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제주도사가 해녀조합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녀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그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 해녀조합, 당연히 조합장 일본인이기 때문에 해조회사, 일본인 상인들에게 유리하게 운영하면서 어용화되어 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해녀조합이 일부 일본인 상인, 그다음 조선인 중간 상인 이들과 결탁해서 생산자들이 이 채취한 이런 물건들을 자유롭게 또 이 시장 가격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높게 그렇게 가격이 매겨질 것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정 가격으로 매겨버려 가지고 어이없게 수탈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녀조합이 맡아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해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해녀조합에 대한 반발로 이제 1930년대 들어오니까 그런 해녀들의 움직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 1932년에 해녀투쟁이었습니다. 이 항일투쟁에 나섰던 그 해녀들은 1932년 1월 달에 제주도 동쪽에 구좌면에 있는 하도, 종달, 세화, 그다음 우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좌면이었지요. 그 다음에 성산면에서는 시흥리하고 오조리 이 6개 마을 해녀들이 거의 1,000여 명의 해녀들이 이 해녀투쟁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성산포 쪽에서 해녀조합의 그 천초, 아까 우뭇가사리
그거 지정 가격 문제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해. 1930년도에. 그 다음에는 또 하도리에서 또 이 전복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이게 31년도에도 이어지고 그랬다가 31년도 12월 달서부터 해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아주 커다란 규모의 해녀 집회 시위 투쟁의 전개는 32년도 1월 7일과 1월 12일 날 전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녀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여기 보시면 해녀 투쟁에 나섰던 세 사람의 주역,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역 3명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아이고 글자 잘 안 보이지? 좀 흐릿한데 보시면 하도 강습소 제1회 졸업 기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도 강습소는 당시 사립 하도 보통학교, 지금 초등학교에 하도 보통학교의 야학 강습소입니다. 부설로 만들어졌던 야학 강습소에서 일회로 공부하고 졸업한 졸업생들 기념사진인데 여기에 세 사람의 주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분 당당하게 보이는 부춘화 지사, 그 다음 여기 김홍년 지사, 그 다음 여기가 부덕량 지사. 5인방 얘기할 때는 이 세 사람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그 고순요, 여기 고순요 지사도 얘기하고, 한 사람은 김계석이라는 분이 또 계신데, 김계석이라는 분은 이 졸업 기념사진 찍을 때 대마도에 출가물질 나가버렸어. 김계석은 빠져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3인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보니까 문무연, 김태륜, 부대현 뭐 이런 당시 그 항일운동에 그 나섰던 청년 지식인들, 이들이 이 보통학교 교사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키 큰 남자, 여기는 부춘화의 남동생 부선언이라고. 그 어떻게 야학강습소 여자들 해녀들 와서 공부하는데 주책 없이 끼어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모양입니다. 뭐 본인도 주간에는 공부할 시간이 뭐 없었는지 이렇게 야학강습소에 그 누나 부춘화 해녀인 그 누나하고 같이 와서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자, 이 어떤 공부를 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큐를 좀 보도록 합시다. 야투막한 공회당 건물 충유 앞에 내다본 4개. 아고. 나. 아고. 이거 참 난감하네. 한 손으로 착 고정하니까 두 손이 완전 편해졌어요. 짜잔! 그것이 심플거치는 손톱만 있으면 어디가? 위험해! 위태리지한 운전 습관도 착 끼워주면 걱정 없어요. 사전 순서 없이 깔끔하게 짠! 자유롭게 회전하고 어떤 짓든 문제 없어요. 지금 할인할 때 만나보세요. 에코워시 심플워시. 아, 노트북이 정신없다. 잠깐만요. 아고, 아닌데 어디 갔어요? You created a business. Now, create videos for your business, easily and instantly with Vimeo Create. Videos help you show off your products and bump up your sales. With hundreds of pre-made templates designed. 아니요. 야학과에. 여기로 들어가요.
이거 또 안 보여요. 저기 또 안 보여. 무대가 마련되었다. 아, 참. 무대라고 해야 고작 학교에서 잠시 빌려온 교탁 한 개뿐이지만 그 뒤 건물벽에 가로세로 써붙인 먹글씨가 강한 힘을 내뿜었다. 여기 조금만 여기 앉아. 아이고. 아이고 고생나 속았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아들, 딸, 누이들이 막 지치고 피곤한데도 이 야학의 방언에 그동안 글을 얼마나 배우신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는 날이오다. 알겠지? 이디 나왕 말을 고쳐놓으면 막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거기 왕은에 막 실수하고 그거에도 막 박수 치면 칭찬해 주십시오. 고맙다.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는 치호의 눈에 사복 차림의 순사들이 끼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학예회를 연다고 미리 주재소에 통보해 두었던 터라 그들 역시 말하자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셈이다. 댕기머리를 곱게 내려뜨린 12살짜리 계집아이가 단에 올라 살포시 절하고는 제가 지은 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잠시도 손을 안 놀리고 일을 합니다. 어머니 손은 정말 쉴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지고 손톱이 짜부라지고 꼭 북덕 갈고리 손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 애처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캔 우미풀이 구리무 연료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 거친 손에 구리무를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구리무 값이 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캔 우미풀 값은 싸고 구리무 값은 그렇게 비싼 겁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캔 소라, 전복은 그렇게 싼 걸까요? 그것이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요란한 박수가 일어났다 가라앉자 한숨소리와 함께 장내는 침울한 공기가 묵직하게 드리워졌고 훌쩍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언제나 서러운 눈물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장녀들인지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대번에 눈물이 솟구친다. 사방에서 훌쩍거리는 소리, 한숨소리가 낭자하게 일어나자 순사들은 당황한 기색에 역력했다. 이어 여기 단위에 올랐는데 수많은 시선을 한몸에 받자 당혹감에 일순 머리가 멍해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잡녀들의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모질게 깨물었다. 눈물이 한 줄기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문득 잊혔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 잡녀 생활은 참말로 비참합니다. 소로 못 나면 여자로 나고 여자 중에 제일 불쌍한 것이 바로 우리 잡녀들이오다. 썰물라면 동해바다, 밀물라면 서해바다. 겨우 소라 한두 개 잡으려고 겨울 찬물에도 들어서 하고 어린 것들은 어멍을 기다리며 울다 지쳐 객가 이돌 틈에 앉아 졸고 저돌 틈에 앉아 졸고 우리가 캔 전복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캔 우미풀로 만든 구리무 우리가 못 씁니다. 세상이 해도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쌍한 우리 잡녀를 보고 맷돌 쥐고 물에 들라 지필 쥐고 불에 들라 하니 어찌 삽니까? 개미같이 일하는 우리 잡녀, 아니 개미보다 더 불쌍한 것이 바로 우리 잡녀들이오다. 개미 사회에 착취가 어수다. 말을 끝내자 여옥의 두 뺨엔 또 한 차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장내엔 아낙네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바람처럼 크게 일어났다. 복받치는 서러움을 가누지 못해 꺼이꺼이 목 놓아오는 여자들도 있었다. 순사들은 벌레 씹은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으나
섣불리 뛰어들었다간 낭패 볼지 몰라 망설이는 눈치가 분명했다. 마지막 단위. 일단 10분 쉬었다가 또 할게. 항일 투쟁에 나선 해녀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이제 작동이 편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작에 좀 하고 그래. 네. 1932년 1월 7일 세화 5회장 날의 시위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마침 세화전 날인 7일 정오부터 해녀 300여 명이 해녀의 유일한 무기인 호미와 비창 등을 들고 어깨에는 야식 보자기를 메고 하도리에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시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화주재소 경관대의 극력 저지도 듣지 않고 부근리에서 모여든 해녀들과 호응하여 한층 기세를 높여 장보러 온 수천의 군중을 에워싸고 10여 명의 연사들이 번갈아가며 해녀조합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맹세하였다. 1월 7일 상황. 해녀들은 다시 시위 행렬로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해녀조합 면제부장을 면회하고 면제부장의 책임으로 요구 조건을 해결하라 하였다. 1월 7일 날 강봉실 면장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자기가 들어서 그거를 일본인 도사에게 좀 해결하게끔 노력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며칠 지나도 전혀 아무런 그 해답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국은 기만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도리 해녀들 중심으로 해서 해녀회, 그다음 농민회 여러 조직들을 활용해서 일단 대규모 시위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를 했고 다음 장날인 1월 12일 분기한 해녀들은 대규모 항쟁에 나섰고 마침 초도 손실 중인 다코치 제주도사와의 담판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대루형 중달리 어디 그냥 막 할 거 없이 장날이니까 자기 간다고 해서 그냥 전부 온 것이 이제 한디 뭉쳤잖아. 경은은 이래서 만나면 걸어간 거라 그냥. 걔는 도지서 오는데 이제 막 형사들 누개들 막 그냥 그때 뒤에들 꽉 차고 들어오잖아. 당시 세화경찰관 주재소 정문 앞에서 해녀들은 다코지도사를 포위했습니다. 고춘하 해녀는 용감하게 경찰서 정문 위에 올라서 외쳤습니다. 한국 사람은 뭘 이렇게 세게 먹어도 이렇게 해녀 꺼지고 가서 세게 먹으려고 이제 당신네가 하지 않습니다. 경하니까 이제 잘해주고 그만 집 돌아가래. 돌아사니까 뭐 어디를 얘기하거나 뭐나 뭐 그냥 꽉꽉 밀려가지고 뭐 그냥 말 몰아치고 하니까 뭐 어디를 고쳐 살지도 못해. 이 지도도 그냥 그러니까 일로 이래 막 꽉 차니까 이래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위에 올라산 이제 이위에 올라가지고 사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완전 삼촌분이 돌아가잖아. 만세만세 격렬했던 해녀 투쟁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일부 요구 조건 수용으로 해녀 대우를 와해시킨 후 체포와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알고도 못한 해녀인지 어느 조용하던 나보다는 해녀들 막 무들이 치고 그게 막 가서 뜨는 거라 용통하는 거죠. 바다 건너 우도 항일운동의 비밀 본거지까지 일제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해도 우루 전 해녀들이 몽땅 나와서 이 바다에 다 빠졌습니다. 금해는 자문령으로 해여서 저까지 쫓아가니 발등기인데 그때 발등기에는 올라가지 못해서 신경들이 딱 사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고 그 일경들을 헤엄칠 줄 모르니까 배를 엎어버리려고 통나무 배를 엎어버리려고
한쪽으로만 막 기울어지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장작끼리 들고 막 손목을 때리더래 맞습니다. 체포를 막기 위한 해녀들의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경찰 주재소까지 습격하며 대항했지만 일제는 목포경찰까지 진파하여 혹독하게 진압했습니다. 지소지부모의 기관총 대내무장은 소화대니 토북경찰관들한 돌아다니면 오늘 그 수단부인가 인중가 모르죠. 그러니까 손에 지금 열전 비우루가 그래 영영 오세간 다 표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총 거론에 그 수화관이 쏘면서 헐어지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놓으니까 이제 헐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그 표지른 사람을 심어먹이 된 격치는 파입니다. 하도 그 돌아가는 신경이 퇴질매를 두드려보나 피가 그냥 통솔 때까지 뒷광으로 다 나쁘면에 그만 대신에 그 독립만세 부르면 어쩌요? 자꾸 독립만세를 부르는 손명정 놈. 해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과 지식인들도 검거됐습니다. 일제는 해녀 항쟁을 좌익 공안 사건화하여 저항의 싹을 자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해녀 투쟁의 주역인 세 분도 체포돼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물고문은 어떻게 했냐면은 물고문은 옛날에 왜 학생들 학교에서 받아서 급수는 일자로 일자 큰 거 그걸 붙여놓고는 요로는 놓고서 탕국 다 넣어요. 당고 여기는 그때 머리가 여기 튀었으니까 머리를 여기 책상에 다 잘라내놓고 이걸 피곤해요. 물을 되는데 이거 내가 해내긴 했으니까 물날에 가서 숨쉬는 것만이만 참으면 내가 이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 애가 보니까 여기다가 또 불러다 놓고 막 때리고 그래 하는 그런 좀 제일 불편해하신 거는 이 손가락. 해녀 투쟁 이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1월 7일하고 1월 12일 날 세와리 당시 구좌면에서는 5일장이 세와리에 있었습니다. 세와리에 그 면사무소 그 다음에 경찰관 주재소가 있었고 그 구좌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른 데는 다 면사무소 주재지 거기가 그 읍면 이름으로 됐잖아요. 서귀도 서귀면, 한림면, 뭐 남원면. 남원도 원래 저 옥기가 의귀가 중심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남원에 면사무소가 생기니까 남원면이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구좌는 왜 옛날 조선시대 때 이름 그냥 구좌 그대로 남은 거야. 뭐 세화의 면사무소 주재지 있으면 세화면 하면 되는데 그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구좌면에서는 가장 큰 마을이 어디입니까? 아까 일본 거기 그 물질 갔던 사람들 김영 출신 나오지? 김영이 가장 큰 마을. 두 번째 큰 마을 하면 하도. 그 다음 가야 세화 정도? 세화 옆에 또 평대가 있잖아요. 세화 사람들, 평대 사람들 간에 면사무소 주재지, 야, 우리 동네 와야 한다, 막 팽팽하게 대립했는데, 결국은 면사무소가 나중에는 세화하고 평대 딱 경계선에다 자리 잡은 거예요. 네.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5일장이 세와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침 5일 해보니까 5일장인 게 아니고 5일장 날을 일부러 딱 이 집회 투쟁하는 날로 잡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예. 그래서 또 마침 이때 그 해녀 투쟁이 전개될 때 이 제주도사, 일본인 제주도사가 교체될 때였습니다. 그 전에 그 도사는 마에다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마에다 도사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 새로운 도사가 다쿠치인데, 다쿠치는 이제 새로 부임해서 그 초도순실하고 처음으로 제주도 일주하면서 각 그 읍면별로 여기 동네 상황이 어떤가 다 둘러보는데, 마침 다쿠치 신임 도사가 이 세와리에 오는 날이 1월 12일이었습니다. 1월 7일 날 건 아까 강공칠 면장은 저번 도지사 일단 그만둔 원희룡 지사의 그 처가 쪽에 그 강대원 선생, 해녀연구가 강대원 선생이 바로 강공칠 면장의 손주뻘대예요. 지역의 뮤지지, 그 동네. 강공칠 면장이 내가 이거 해녀 조합장에게, 도사에게 잘 얘기해서 이걸 해녀들의 요구를 들어 주게 하겠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1월 7일 날 집회는 일단은 끝난 거야. 근데 5일 지나도 아무 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1월 12일 날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는데, 이따가 보게 될 여기 이 자리, 탑입관, 여기가 연두망동산이라 그래요. 상도에서 하도 들어가는데, 여기가 저쪽에서 하면 하도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상도 사람들도 모이고, 성산포에서 오는 사람들도 동쪽에서 쭉 오다가 여기에 딱 모여. 그 다음 우도 사람들도 통통배 타고 이쪽 하도나 별방 쪽으로 오거든. 하도나 종달. 지금은 우도배 탈 때 두 군데에서 출항하지. 성산포항하고 다음 어디입니까? 종달에서도 우도 들어가는 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도 가서 종달 그 지미봉 있는 데하고 성산포 쪽 보면 어디가 훨씬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달이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산포 쪽으로 가지 않고 종달 쪽으로 갔을 거야. 종달 쪽으로 가서 그러면 우도 사람들도 이 해녀 투쟁에 참여하려고 종달 쪽으로 도착해서 쭉 들어가면 바로 아까 거기, 종달 쪽이 이쪽 하도보다 더 동쪽에 있잖아요. 끝에 도달한다 해서 종달이라고 하고, 성산포 시흥은 옛날 심돌, 역돌 그렇게 불렀는데, 시흥은 새로 시작하는 동네다 해서 비롯할 시자를 쓰잖아요. 시흥이 종달리 다 모이는데, 그럼 종달에 온 우도 해녀들은 종달리 사람들과 더불어 다 이쪽으로 세화장터 쪽으로 오다 보면 바로 연두망동산에 다 모이는 거야. 여기가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1차 집결지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싹 모인 다음에 그 다음 세화장터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해녀들이 호미와 비창을 들고 다쿠치 도사 일행을 향해서 직접, 이 다쿠치가 여기 나오는데, 예전에 다쿠치 도사 얼굴을 우리가 몰랐었는데, 우리 제주학 센터에서 그 일본 신문들 전부 제주 관련 그 기사들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번역 발간을 몇 차례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말고도 많은 신문이 있습니다. 일제 때. 이거는 조선신문이라고 일본어 신문이에요. 일본어 신문. 32년 1월 16일 날, 1월 12일 날 큰 규모의 세화장터 시위가 있고 난 지 4일 지난 다음에 그 신문에 보니까 해녀 300여 명에 둘러싸인 도사 다쿠치상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탁 다쿠치 데이끼에 얼굴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 뭐 도지사가 무슨 군복 차림이야? 경찰복 차림이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당시 우리 조선을, 한반도를 통치할 때 얼마나 무력적으로 통치했겠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지. 도지사가 거의 뭐 무슨 경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창을 들고 호미를 들고 시위를.
당시 사진은 없어요. 강요배 화백이 그 예전에 현기영 선생님의 그 변방에 우지는 새 말고 저 바람 타는 섬이라는 이 해녀 투쟁을 주제로 삼은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쓸 때 사파를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아주 사실 묘사 잘했죠. 그래서 1월 12일 날 시위가 전개되고 그 다음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리는데 그거는 여기 관련된 청년들 막 잡아가 일본 경찰이. 목포에서도 막 경찰이 파견되고 그래서 청년들 잡아가니까 해녀들이 또다시 봉기를 해요. 그 다음 우도에 있는 청년들 잡아간다고 하니까 또 우도에 갔을 때 우도의 해녀들이 이 청년들 잡아가는 배를 에워싸고 또 막 아까 인터뷰하는 거 봤죠? 그 배가 떠나지 못하게 막 그냥 막아서는 그런 투쟁도 하고. 그리고 이때 엄청난 그 시위가 전개될 때 이 해녀 투쟁의 주동자급으로 보이는 사람들, 앞에 나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잡아들여야겠다고 해서 그 붉은 인주, 막 도장 비슷한 거, 붉은 걸로 그 해녀들 주동선 사람들 가서 이렇게 막 박박 찍었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만 나중에 딱 솎아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잡혔다가 최종적으로 3명. 김홍년, 부춘화, 부덕량 세 해녀 주동자들은 결국은 경찰서에서 6개월간 고문과 취조를 받으면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구류 상태에 있으면서 그 고문 취조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아까 다큐멘터리 잠깐 나왔는데 형사사건부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김홍년, 부춘화, 부덕량 세 사람은 이름이 딱 새겨져 있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독립유공자 선정될 때, 추서될 때 그게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고순효하고 그다음 김계석이 두 분도 이 해녀 항일 투쟁의 주역인데 이 두 분은 잡히지 않고 숨어버렸어. 고순효는 세화에 자기 그 아버지가 그쪽에 좀 그 연분이 있어서 그 아는 집에 숨어 들어버렸고 김계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일 나중에 독립유공자가 되려면 잡힐 땐 잡혀버려야 돼. 강평국이라는 분도 나중에 허영선 소장이 와서 이제 강의할 텐데 최정숙은 잡히고 강평국은 안 잡혔거든. 고수선도 안 잡혀. 그래서 이 고수선과 그 강평국은 좀 나중에 최정숙에 비해서는 좀 나중에 독립유공자가 되는 까닭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이후에 또 상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해녀 투쟁 참여 대가가 컸습니다. 한번 이 내용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다 얘기하는 것보단 같이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1970년대) 부산 영도 출양 해녀들이 최초로 정착한 이곳에서 환갑을 간 넘긴 두 분이 특별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부덕량은 일찍 돌아가셨죠? 기억이 나요. 부덕량.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부춘화 할머니도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저 포상 받을 당시에서 부춘화 할머니 이렇게 하셨구나 해가지고 알게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앵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할머니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사셨던 그런 어떤 할머니구나 하는 또 정도만 느꼈었지. 아까 부춘화 바꿔버렸네. 어떻습니까? 부춘화가 김홍년보다는 조금 그 나이가 3살 정도가 좀 많아요.
김옥년 이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저도 생전에 부춘화 할머니는 저도 생전에 뵙지를 못했어요. 인터뷰를 제가 직접 못했어. 근데 김옥년 할머니는 뭐 인터뷰 2번 정도 하고 이분 모시고 해녀 항일투쟁 기념식 때 같이 참석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떻습니까? 똑똑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해녀 항일투쟁 이런 준비하고 전개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그 좀 지혜를 발휘한 게 아닌가 김옥년 지사가. 근데 이분 남편도 해녀 항일투쟁에 같이 나섰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따가 그 아들이 얘기하겠지만 아쉽게도 나중에 해방 후에 4.3 사건 때 뭐 뭔가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일본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일본에서 나중에 다시 김옥년 할머니는 계속 영도에 살았거든, 부산 영도에. 다시 만나지 못하고 59년서부터 일본 제일동포들 북한으로 많이 보내는 작업이 있었죠. 북송. 들어보셨어요? 네. 북송 때 남편 한영택이 북한 가버렸어. 참 아쉽죠. 그래서 완전 영영 생이별 돼버린 거지. 그 따님은 이화여대 교수까지 지냈어. 몇 년 전에 정년 퇴임했는데, 근데 지금 아들이 지금 인터뷰하는 내용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부춘화 할머니도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포상 받을 당시에서 부춘화 할머니 이렇게 하셨구나 해가지고 알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할머니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사셨던 그런 어떤 할머니구나 하는 정도만 느꼈었지. 고 김옥년 부춘화 지사는 하도 야학강습소의 1회 졸업생으로 1932년 해녀 항일운동을 함께 이끈 동지였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지만 남자 여자 어떤 구분은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라 해가지고 니 더 주고 동생 덜 주고 없어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녀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두 분은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어머니처럼 인자하지만 단호하고 앞선 의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항쟁 당시의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 부덕량 지사입니다. 해동자들이 3인으로 해가지고 잡혀간 목포 형무소까지 갔어요. 목포 형무소는 아니에요? 형무소 가가지고 경찰서에, 공격하고 제주경찰서에 그때 나와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폐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2003년 독립유공자로 건국 포장을 받은 세 분의 제주 해녀.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해녀 항일운동은 배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있다는 굴레에 갇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아픈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지방에 와서 쑥대밭을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도 우리 아버지는 세화예요. 어머니를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는지 결혼을 막 어떻게 보면 강제 결혼이죠. 그래가지고 결혼시키고 일본으로. 감시와 억압으로 고통스러웠던 일본 생활. 결국 돌아와 해녀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며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혹시 일본 거기에서 이 여자가 어디 가면 또 무슨 일을 일으킬까 해서 했는지 부춘화가 일본에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이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옥년 지사에게도 외롭고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야학에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남편 한영택 선생은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해방 후엔 북송선을 타고 월북을 선택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에 이제 건너가셨고 일본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부속선을 타게 되셨고 그래서 부속선 이제 다가 이제 북한에서 생활하시다가 뭐 세상을 버리셨다. 짧았던 결혼 생활을 끝으로 홀로 남은 김옥년 지사. 온갖 어려움에도 가정 경제를 꾸리며 일남이녀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국제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제주도 해산물 가지고 했었지만 이제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하자니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포목을 이제 조금 손을 대기 시작을 하셔가지고서 열심히 일 하셨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되니까 아들 먼저 부산에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딸 둘이를 데려와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할머님이 그 당시에 그 세 자녀를 대학까지 다 보냈다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어떤 부분이죠. 부춘하 지사 역시 꿋꿋하게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부산에서 동지였던 김옥년 지사와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됐습니다. 거의 같은 동네에서 이제 사셨으니까 두 분이서 뭐 의지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현장. 이날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특별한 제주 여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습니다. 1932년 제주 부자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년, 부덕량, 부춘하 5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고차동이 고순효, 원래 이름 고순효.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은 17,000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뜨거운 항일의 함성이 서려있는 연두망 동산에는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항쟁의 주역으로 인정받은 해녀는 3분뿐. 2분은 아직도 독립지사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오주리 같은데 뭐 그 근처에 있는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5분이 다니면서 그 동원을 했대요. 이제 며칠 날 장에 이제 누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가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와달라고 다니면서 부탁을 했대요. 5분이. 먼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고 김옥년 지사가 증언했지만 여전히 기록되지 못한 2분, 고차동, 김계석 여사. 그리고 뜨겁게 항일을 외쳤지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해녀들은 항일운동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마무리해 볼게요. 그렇죠.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제강점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한 항일 운동이 있습니까? 원산 노동자 총파업할 때 여공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글쎄 해녀 투쟁보다 더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열기 면에서 더 셌을까? 오히려 해녀 투쟁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인원,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시위 투쟁이 전개됐잖아요. 집회도 열리고.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17,000명 정도가 되더라. 여기 같이 참여했던 현상우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서도 노동운동을 통해서 항일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하도리 청년인데 이 현상우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이 해녀 항일운동에 관련된 그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이분이 다 날짜별로 어떤 집회 몇 명 정도 몇 명 다 모아보니까 17,000명이 되더라라고 이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17,000명 참여한 일제강점기 어찌 보면 조천만세 운동, 법정사 항일 투쟁보다 더 강한
커다란 제주도 항일운동이었다. 한국에서의 최대 어민 항쟁이었다. 그리고 해녀들만 한 게 아니고 그 저변에 그 배후에 또 청년 사회운동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해녀투쟁 때문에 아까 신문기사 보듯이 비사조직이라고 비밀조직 야채이카라는 세포조직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녀투쟁으로 해서 일제에 검거되어서 제주도의 항일운동의 맥이 32년 해녀투쟁으로 한번 꺾여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과 2005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해녀 주역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을 하게 되었고 아까 2018년 8월 15일에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여성 항일운동에 대한 이때 좀 특별히 이쪽을 강조하는 그 경축사를 발표했는데 특별히 여기 제주도 해녀 항일 투쟁에 대해서 이 주역 5명의 이름을 직접 호명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연두망동산에 세워져 있는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 강관순이라고 여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아니고 남자인데 우도의 이 청년 항일운동가예요. 별칭 강철이라고 했는데 이 강관순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오문규라는 또 같은 항일운동가가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오문규를 면회하러 갔던 오문규의 부인에게 강관순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강관순이가 자기 감옥에서 그 담배를 싸는 그 은박지 비싼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촘촘한 글씨로 그 해녀들의 불쌍한 처지, 해녀 항일 투쟁에 나섰던 해녀들의 심정을 담은 가사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그 일본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그 동경 행진곡에 좀 맞춰서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해녀 노래가 해녀 항일 투쟁 이후에 그 지역의 해녀들에게 많이 전수가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해녀 노래에 주목해서 또 원래 많은 이쪽에 주목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다른 데서들 방송국에서 만들고 그러던데 두 군데서 특별히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나 만든 데서는 이게 일본 노래에 왜 하필이면 맞춰 불렀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외색풍이 아니냐라고 해서 좀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대요. 그래서 난 그 인터뷰할 때 당시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니까 그 곡이 외색이다 뭐다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당시 대중적인 분위기를 타기 위한 그런 의도로 그 곡에 붙여라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좀 삐딱하게 바라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역사적의 뺄게요. 이렇게 충상까지도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녀 항일 투쟁에 진짜 어찌 보면 예전의 해녀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런 민족 항일운동의 주역으로까지 진짜 조선시대 같으면 아주 미천한 그런 신분에 불과했던 해녀들이 이런 최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질문 사항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생업이었죠. 요새는 젊은 해녀들이 없으니까 해녀들 좀 들어오겠다고 하면 오히려 막 장려금 주고 오히려 모셔오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네. 그거는 해녀학교 법환이나 그다음 한림 쪽에 한수풀 해녀학교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졸업한 그런 나름대로의 물질에 대한 기본 능력이 된다라고 인정되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녀들 모임인 어촌계가 있지. 어촌계의 그 입회 자격들을 다 어느 정도 물질을 같이 하고 뭐 그 동네에 들어와서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기간 유예를 하고 기간을 이렇게 좀 둔 다음에 입회를 시키고 있을 겁니다. 1년 정도인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단 마을로 이제 바뀌면 입회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2년을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을 거예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어촌계마다 다 규정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해녀 정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조합원을 이제는 해녀들의 고령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녀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래도 근근히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제주 해녀는 우리가 인류 무형유산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까지 됐고 또 해녀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어떤 유네스코 세계 식량기구 유엔에 거기 세계 중요 농업 유산 그 등재하는 것도 지금 예전에 제주학센터가 쭉 추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그 해녀업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인증을 받을 것 같아요. 해녀 문화, 생업으로서 해녀업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정작 해녀업과 해녀 문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주인공 해녀들이 있어야지. 근데 해녀가 없어져 버리면 이거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미래 전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특히 우리가 여성 인물사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보니까 강의 오신 분도 다 여성이고 여성들이 이런 데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절에 해녀 항일운동의 어떤 배경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찬식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제주분 예. 일이 있어서 일찍 못 왔는데 앞으로 못 들은 거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예, 그 추후에 저희 센터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 강의 안내를 드릴게요. 다음 주는 아까 강의 중에도 나왔지만은 그 일본에 넘어가서 그 생업 활동을 하셨던 그 여성분들께서 또 항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항일 운동을 하셨던 제주 여성들의 삶 그리고 그 항일 운동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이것은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로 활동하셨던 김창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지금이 이제 귤 따는 기간이어서 많이들 못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바쁜 시기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